자, 우리 기출문제집 8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8강입니다. 자, 기출문제집은 이제 다음에 예상문제집에서 좀 더 자세히 내용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만 좀 찍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최근에 경향에서 우리가 이 집가구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274페이지 가시면은 한 문제를 딱 찍습니다. 5번만 보세요. 5번을 보시면은 도시지역의 토지가격 집가상승을 정상지가 상승을 올라갔다. 집가구라는 자체는 토지 가격 합리적 수를 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요. 부중성에 의해서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이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집약적.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 토지에 대한 집약적인 이용을 촉진시켜서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을 조장한다. 땅값이 비싸니까 택지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지 취득이 어렵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죠. 그래서 통근 거리가 더 길어지고 한정된 사업비로서 이제 택지비 비중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건축비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이 저하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높은 택지 가격은 공동주택 건축을 또 촉진시키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정체 파트를 오른쪽으로 이제 가셔서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이 정체 파트에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간다면, 일단 27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4번 문제는 잡아야 되는데,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는 거는 완전 경쟁이 시장 실패가 아니죠. 불안전했기 때문에 그렇고, 공급 독점, 무임승차,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이 다 시장 실패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정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드릴 거는, 자, 279페이지로 가시면 외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를 자체를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이 시장 실패의 원인에서 공공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재를 이제 우리가 먼저 보여드린다면, 일단 281페이지로 가시면,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이 있어요.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은, 자, 공공재입니다. 자, 공공재이기 때문에, 자, 공공재가 이제 과소 생산된다는 게 계속 출제가 되거든요. 과소 생산.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소 생산이라는 자체가 교재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10번에 이번에 시장에 대한 생산 시장에 맡기게 되면은 적정량보다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적게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염두에 보시고요. 2번이 정답이다. 11번에 가시면은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다음 사람이 틀린 것은 주택시장에 개입한다는 건 집값 태우가 자유롭지 못해요.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가시면은 이제 공적 개입에 관련된 거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이 5번에 정부가 불안전하다 하더라도 자원 배분 효율성이 달성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외부 효과를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페이지로 가신다면 279페이지 가시면 외부 효과는 제가 좀 필기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외부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자, 외부 효과는 무조건 100% 나온다. 외부 효과 위주로 좀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외부 효과를 이제 우리가 본다면 긍정적인 게 정이고요. 부정적인 게 부의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잡으신다면, 자, 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 자, 얘는 외부 불경제라고 하죠. 외부 불경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효과 자체가 이 공공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는 핀피라 그래요. 핀피. 자,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하십시오. 자, 부의 효과는 님비죠. 님비. Not in my backyard. 님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 자, 외부 효과는 이제 토지의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배우셨고요. 자,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갑돌이가 있고 우리가 3필지, 4필지, 5필지가 있으면, 자,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해주죠.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봉투 사는데 대가를 안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갑돌이가 있는데 을돌이가 있어요. 공장 폐소를 내려보냅니다. 폐소를 내려보내게 되면 떼주급이 되거든요. 양식업이.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고 의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해복가는 우리가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소 생산이 되겠고 얘는 과제 생산이 된다. 그래서 부대찌개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게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지역지구재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하기 때문에 주택과 주택이 있으면 공장이 탁 있죠. 그럼 얘는 우리가 부해복가를 제거시킨 거죠. 부해 외복가 제거. 지역지구재는 이제 부해복가를 제거시키는 시장 실패 원인도 해결하는 규칙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자, 일단은 문제를 우리가 주택정책하고 같이 더 연결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이 278페이지로 가시면 5번 문제. 자, 적절하지 않는 4번. 지역지구재는 토지용에 수반되는 정해복가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부해복가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외부효과에 틀린 것은 5번을 보시면 정해복가는 어때요? 적게 생산되죠.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9번 문제, 10번. 자, 우리가 이 11번까지 다 봤죠. 그 다음에 8번은 뭐 주택시장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개입은 5번에 중상층 이상에 대한 게 주택에 대한 그 최저주거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중상층 이하이다. 주택 수요보다는 소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부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본다면, 이 12번 같은 경우는 외부 효과에 있어서 자, 5번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은 가격이 급등했다는 건 시장 기능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외부 효과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인상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자체는 이건 가격 안정화 정책이지 외부 효과 때문에 뛰어드는 건 아니죠. 자, 13번에 가시면은 어때요? 4번 외부 효과는 어떤 경주체의 경제 활동이 의도적 자, 우리가 항상 딱 따라봐야 돼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고 의도하지 않고 시장기를 통하지 않고 가격기를 통하지 않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하고 이에 대한 대가는 안 줬습니다. 그럼 의도적인 거와 시장을 통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띄어져 있는데 288페이지로 가시면 자, 24번에 가시면 외부 효과. 자, 우리가 24번에 5번을 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가 288이죠. 288의 외부 효과, 우리가 24번을 보시면은 5번에 이 정해복가가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정해복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자,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주택 소비자라면 공원에 들어서면 기분이 좋잖아요. 우측으로 이동하거든요.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다. 또 나왔네요. 25번 공공재라는 자체는 3번에 우리가 2번에 공공재는 항상 사적 시장에 맡겨놓으면 필요한 양뿐만 아니라 가소 생산되죠. 그 다음에 26번에 가시면은 자, 외부 효과에 틀린 것은 3번 지역지구재나 토지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 효과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라는 자체를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또 건너뛰어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그 페이지 295페이지 가시면 외부 효과가 또 있네요. 자, 외부 효과의 38번 설명도 틀린 것은 정해복가는 님미가 아니라 핀피 현상이죠.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평 문제 나왔던 것은 297페이지 가시면 40번. 자, 외부 효과에 대한 옳지 않은 한 사람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영향을 미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어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체가 우리가 틀린 거고, 그 정도 하시게 되면은 정책 파트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와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보겠는데, 자, 사이드로 갈 거는 이제 토지 정책입니다. 277로 가시면 3번에 이제 우리나라의 토지 관련 제도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 277페이지 3번에 4번. 소유권은 이 사회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 권리예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정책에서는 이제 뭐 지역지구재 같은 게 좀 출제가 되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그래서 이제 283페이지로 가시면 토지은행제도라는 건 자, 토지 정책이 끝나면 이제 주택 정책으로 갑니다. 주택 정책이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일단은 우리 정책이라는 파트는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283으로 가시면 자, 우리가
15번으로 갑니다. 자, 토지은행이라는 자체가 떴어요. 토지은행은 이따가 우리가 공공토지비축제도라고 공공이라는 글씨가 들어가니까 직접 개입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땅을 미개발지를 사요. 개발이 안 된. 미개발지는 싸잖아요. 미개발지를 사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요자 역할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급자로서 그걸 파는 거죠. 그럼 이것도 직접적 개입이면서 우리가 어떤 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냐면 5번이에요. 자, 이건 미개발지다 보니까 개발되지 않는 토지니까 토지 소유자의 양도가 의사가 좀 전제가 되죠. 근데 우리가 토지 수용 제도는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 수용보다는 이 토지은행이 어때요?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갔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경향의 토지 정책에서 관련되는 거는 자, 넘겨보시면 이제 그 공법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 287페이지로 가시면은 뭐 우리가 22번은 5번이죠. 자, 우리가 이 토지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어떤 산 어촌에 대한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제2종이 아니라 제1종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자,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이제 자, 특히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28번을 가시면 290. 자,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토지은행은 토지 비축, 토지 정보 창출 및 제공, 공용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공급을 하는데 TDR은 아직 안 들어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과 관련돼서 최근의 경향이 뭐 우리가 294 공법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36번에 가시면은 토지이용 규제에서 용도지역에서 5번이 정답인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도시지역에 있는 게 아니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 중에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네 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중복되진 않아요. 그래서 도시지역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작년에 좀 나왔는데 296페이지 가시면은 뭐 공법 문제니까 39번 정도. 자, 우리가 이 39번에 4번이 간평 문제인데 이게 이따가 똑같이 떠요. 기출 문제가 똑같이 떠나는 걸 이해 가시는데, 자, 우리가 보존지구와 시설 보호지구가 있는데 이 보존지구라는 자체는 보존과 보호라는 게 같이 들어가지만 이 보호라는 것은 시설 보호만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문화재 중요시설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에 보호와 보존이 들어갔으니까 시설 보호지구가 아니라 보존지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번에 나왔던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디냐면은 어떻습니까?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던 자체가 우리가 이제 요런 이 문제가 나온 게 이제 나중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에서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에 조금 좀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에 지역지구제를 물어봤는데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54번 문제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2번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제2종의 일반 주거지역, 제2종의 전용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럼 일반이라는 단어는 편리한이라는 게 나와야 되고요. 고법에 가시면은 전용이라는 것은 양호한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량은 참 일편당시 민들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량이니까 양호한 나왔으니까 전용 주거지역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시험 문제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출제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몇 번 문제를 주의 깊게 보시냐고 하냐면요. 자, 우리가 일단은 페이지 289페이지입니다. 아, 이건 무조건 떠요. 자, 그래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나눠서 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 자, 정부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이 있고 간접 개입 수단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바꿔서 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뜹니다. 자, 이건 100%라고 봐야 돼요. 100%.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보신다면 직접은 정부가 직접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이라든지 공용이라든지 공공 토지 비축이 있죠. 그래서 공용 개발, 또 토지 수용.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자체가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나왔어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직접 찍으셔야 되고, 토지 수용이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다 직접 찍으셔야 돼요. 근데 간접적이라는 것은 제가 보조개라고 암기하시라 그랬죠. 보조개.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이제 개발이 환수제도로서 계속적으로 뜨고 있는데 개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려면 조세를 부과시켜야 되고, 자, 보조라는 것은 금융상의 지원으로서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LTV라는 게 나왔어요. 대부 비율입니다. 근데 대부 비율 때문에 난리죠. 하향 조정시킨다고 이제 규제를 합니다. 이런 게 나오면 간접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많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289페이지 가시면은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직접적 개입을 고르라. 공공토지, 토지 수용, 공용개발, 공공임대 4개죠. 자, 그래서 4개가 되겠고요. 자, 취득세, 종합부동산 세금이고 개발부담금 대부비율은 간접적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쪽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서 훑어보겠는데, 얼마만큼 이렇게 잘 나오냐면, 자, 교재로 가시면은 이제 그 페이지 어디로 가시냐면, 자, 들어갑니다. 일단은 283페이지로 가시면 14번의 공공에 대해서 직접 공급자, 수요자 역할이 직접적 개입이거든요. 이거 관련되는 게 공용개발이죠. 3번이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그 페이지 286페이지에 21번. 자, 틀린 거 3번. 금융 지원이잖아요. 지원은 간접적이죠. 직접적이 아니라 무조건 뜹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293페이지로 가시면 34, 35 묶어보세요. 자, 34번. 자, 5번에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공급이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럼 이건 간접이 아니라 직접이다. 35번. 틀린 거. 부담금, 보조금과 개발부담금이 개짜 빠졌죠. 이게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있나 볼게요. 자, 문제를 또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교재로 가시면은 최근이죠. 뒤로 보시면은 기출문제를 제가 해놨는데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가시면 이제 54번을 풀었고, 53번에 가시면은 작년 문제예요. 개발부담금은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 개입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떠요. 그래서 이제 꼭 체크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력한 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276페이지 2번하고 4번을 이제 보면서 보조정책과 같이 이제 엮어서 보겠는데, 자, 임대료 규제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 규제는 분양가 이제 상한제를 하기 때문에 최고가격제죠. 최저가격제가 아니라 최고가격제로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상한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가격이 있고 양이 있다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자, 이게 균형 임대료예요. 균형 임대료가 만약에 그냥 7천만 원이다. 만 원을 뺄게요. 만 원은. 그럼 이걸 높게 했을 때는 8천만 원입니다. 자, 이건 최고가격제거든요. 최고가격제는 그걸 설정하고 못 올리게 받는 거거든요. 8천을 높지 못한다는 건 막는데, 자, 이거 보세요. 다 7천 받는데 얘가 8천 받으면 다시 원래 들어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초과금이 나타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효과가 없고, 규제를 내렸을 때가 효과죠. 내렸을 때 6천을 내리게 되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면서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단기와 장기를 물어봅니다. 단기와 장기. 그래서 규제를 쭈루룩 다 풀 거예요. 단기와 장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단기는 너무 시간을 짧게 주기 때문에 단비장탄이죠. 단기는 비틀어적. 특히 우리가 문제가 있다가 공급곡선이 완전 수직이라는 것은 완전 비틀어적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균형을 이뤘는데 어떻습니까? 7천원에서
6천으로 인하되게 되면은 그만큼 10개에 대한 균형과 15개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존 임차인이 혜택을 봐요.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가 임대인한테는 1,000만 원만큼이 없어졌지만 완전 비틀어 찍을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장기를 가서는 자, 우리가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자, 우리가 단기는 공급을 못 줄이니까 완전 수익이어서 어느 정도 혜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7천에서 우리가 6천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장기에 가서는 이 공급을 줄여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개 있던 물량이 5개밖에 안 되거든요.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요. 그럼 우리가 더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초과 수요가 더 늘어나서 공급이 부족하죠. 안 좋아지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공급도 줄이고 질도 떨어지면서 우리가 이중 가격이 형성돼서 암시장이 또 형성돼서 피가 붙어요. 특히 기존 임차인들은 더 우리가 혜택을 보지만 신규 임차인들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싹 풀겠는데요. 일단은 277페이지 4번을 보시면은 자, 2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합니다. 공급량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풀었던 거 문제는 다 나중에 날리시고 자, 지금 요거 임대료 규제 정책을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그 284페이지 17번입니다. 284의 17번. 자, 17번. 단비장탄이요.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될 수가 있으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이따 보겠지만 뒤에 또 주목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3번에 단비장탄이니까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가시면은 이제 항상 우리가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틀린 것은 1번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의 주거 의존은 촉진된다, 저하됩니다. 단기적도 이제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동이 저하된다는 건 장기다 마찬가지죠. 장기가 더 힘들겠죠. 자, 그러면서 넘기시면은 자, 이 287페이지 23번에 틀린 거 5번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전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다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0번 문제 우리가 교재 291페이지 가시면 30번에 자, 이번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보다 높게 설정한다면 추가 수요가 발생하지도 않고 물량이 부족하지 않고 옛 상태로 돌아가요. 낮게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2번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 임대료 상한이 시장 임대료가 높아야 시장이 영향을 줍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33번은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관련해서 틀린 것은 1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는 게 틀린 거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만큼 규제 효과가 발생한다. 자, 그렇게 갔어야 돼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7페이지 37번 엄청나게 뜨죠.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4번 임대료 규제는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보일러 설치를 안 해줘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질적인 것을 향상시키는 게 저하되고 기존 세입자도 주거 이동이 저하되겠죠. 둔화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넘기시면은 그 정도만 보시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제가 계산 문제를 좀 안 풀었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수요 공급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의 계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잠깐 본다면,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예상 문제집 때 해도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먼저 기출부터 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정책이라는 자체는 그냥 간단합니다. 보조는 요즘 잘 안 뜨기 때문에 자, 이거 위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규제 위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간 김에 상한제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면요. 분양가 상한제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가격이
자, 시장에 대한 가격이 지금 평당 1,000만 원이다. 정부가 자, 이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하로 내려야 되죠. 규제를. 이 규제 가격을 우리가 800만 원으로 규제해 버려요. 그럼 정부에 대한 규제는 어떤 형상이 발생이 되냐면, 자, 어떻습니까? 이건 최고 가격제죠. 그러다 보니까 못 올려받으니까 공급은 더 줄고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적어서 물량이 안 나오니까 중고주택 가격 상승해서 시세 차익으로는 투기 수요가 또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우리가 탄력적과 비탄력적을 봤을 때, 비탄력적인 것이 가격을 떨어뜨려도 못 줄여요. 못 줄이고 못 올리니까 비탄력적에 더 효과가 있죠. 탄력적인 게 더 초과 수요가 늘어난다. 자, 그렇게 염리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우리가 본다면, 자, 그 문제가 이제 285페이지의 19번입니다. 285페이지의 19번.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틀린 것은, 자, 3번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주택에 대한 것이 공급자가 이윤이 감소하니까 소형주택 공급이 감소하죠. 반대로 대형주택 공급이 우리가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286페이지에 20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것은,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죠. 주택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공급이 안 되니까. 상한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낮을 때는 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무조건 초과금은 상한제에서 발생이 안 합니다.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니까 주택 공급이 감소하겠죠. 시장가격은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설정해야 무주택자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겠죠.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셔서, 자, 이제 보조정책이라는 자체는 가볍게 보세요. 자, 우리가 임대료 보조는 간접적 개입이면서 1,000만 원만큼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규제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럼 보조해주면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증가해서, 자, 주택 소비도 넓히고요. 좋은 주택도 사고 남는 고기도 사 먹기 때문에 비주택 소비도 늘립니다. 그러면서 효용도 커지죠. 다 증가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단기는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만 증가해서 가격만 상승합니다. 그럼 임대료만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임대인이 혜택을 본다고 봐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증가해요. 얘는 늘어납니다.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임차인 혜택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의 경향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옛날 문제가 이제 276페이지에 2번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 2번 임대료 보조를 지급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일치 않고 저가주택 임대료가 장기적으로 원래 수준을 회귀함으로 시장 전체의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보조를 하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정부가 직접 부상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보조한 것만큼 소비가 더 늘어납니다. 그럼 그만큼 더 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어나니까 저가주택 임대료는 원래대로 회귀되게 되고 사회 전체적인 양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향여가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하향이 된다는 자체는 밑에 벽돌 쌓기 하듯이 우리가 계속 쌓이니까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제 페이지 278로 가시면 6번. 자, 틀린 거. 자, 2번.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의 효용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증가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페이지 284로 가시면 16번. 자, 4번. 정부가 저소득층에 틀린 겁니다. 임차구에 임대료 보조를 하게 되면 주거 서비스의 정산제나 주거 서비스의 소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증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90페이지 20번 문제는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한다는 거는 양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항상 정부는 양적인 면을 해결하면 질적 문제도 계속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쭉 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규제 정책이 제일 잘 나와요. 규제 정책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97페이지로 가시면 간평 문제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5번. 우리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게 고대로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교재 306페이지로 가시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55번 가시면은 5번 분양가 상한제 도시생활 때는 분양가 상한제 상한제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자체, 그렇게 해서 간편 문제를 빼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98페이지에 가시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강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